보험이라는 게 원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정적인 대비,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보험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자체가 무슨 거대한 격전지 같아요. 격전지요? 네. 보험료는 어떻게든 올리고 지급은 좀 까다롭게 하려는 보험사가 있고 또 어떻게든 치료받고 권리를 지키려는 우리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판매 채널까지 모두가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안정적이어야 할 시장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언뜻 보면 그냥 개별 뉴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줄다리기의 각기 바른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는. 네, 자동차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보험을 파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걸 뒤흔드는 경제 상황까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줄다리기의 가장 팽팽한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7%를 돌파했다고요? 네. 와, 이거 보험사 입장에선 거의 비상사태 선포 수준 아닌가요? 비상사태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87만 원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뭐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그냥 팔수록 손해인 장사인 거죠. 그렇군요. 이러니까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려고 필사적에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칼을 빼든 게 바로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8주 룰이랑 향후 치료비 지급 금지, 이게 도입된다는 거군요. 네. 8주 룰은 그러니까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에 더해서 앞으로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미리 얹어주던 돈인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향후 치료비가 분쟁의 소지가 좀 많았어요. 그런가요? 네, 이걸 받아서 치료 대신에 뭐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더 받으려고 일부러 치료를 끄는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새는 돈부터 막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이 좀 묘하네요.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나도 과잉 진료로 의심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위축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해지한다는 분들 많다던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죠? 보험사의 손실 관리가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오는? 맞아요. 보험사의 손실 관리와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불필요한 의료 쇼핑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마치 빈대 잡겠다고 초과삼간 태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죠. 권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자료도 있었어요. 바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딜레마. 네. 이건 당장의 몇만 원 때문에 미래의 거대한 안전망을 포기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A씨의 사례가 정말 현실을 잘 보여주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꽤 많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당장 손해에 지는 돈은 몇만 원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네요. 달콤하긴 한데 그렇죠. 그 대가로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험이라는 미래의 안전장치를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해고되거나 다쳤을 때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A씨 대인의 선택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고 당장의 생계가 팍팍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안정성 사이의 선택인데 사실 선택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래도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 하나 있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네, 그 판결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시켰는데 그 이유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네, 이 판결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금융위가 보험설계 연루 혐의로 설계사에게 180일 영업정지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180일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처분 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되니까 그냥 관보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끝내버린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요즘 세상에 연락할 방법이 주소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번호도 있었을 텐데 그냥 우편물 보냈는데 반송됐으니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본 거군요.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요. 와, 이건 비단 이 설계사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트죠. 국가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통보 과정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행정기관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될 일에 결국 국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군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압박을 느끼는 동안 이 보험 상품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즉 유통 채널에서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법인보험 대리점 GA들의 이야기죠. 네. 이 GA들이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되겠다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는 소신입니다. 이게 그냥 간판만 바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험 산업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독립선언에 가깝습니다. 독립선언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판매 수수료를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이요? 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주는 대로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 수수료 안 주면 당신네 상품 안 팔아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둘째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1차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이 바뀌는 거네요. 권한을 원하는 만큼 책임도 지겠다. 그렇죠. 이건 마치 대형마트가 제조사에게 우리 매장에 입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조건 가져와라. 그리고 제품에 문제 생기면 우리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험 산업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품을 만드는 보험사보다 파는 GA의 힘이 더 세지는 어떤 권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 막강해진 마트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만 추천하거나 부안전 판매를 하면 어떡하죠? 책임도 진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 능력이 과연 충분할까요? 힘이 커진 만큼 감시와 규제도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GA가 독립적인 판매 전문 회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자본력,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에 거대한 구멍이 뚫릴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디지털이죠. 네, 자료에 재밌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IM라이프는 24시간 연금 상품 설계가 가능한 퀵 설계 서비스를 내놓았고 네, 삼성생명은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례가 현재 보험사들의 고민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고민이죠? M라이프의 서비스는 기존 설계사들의 영업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즉 현재의 판매 채널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아, 반면에 삼성생명의 이벤트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오게 만드는, 즉 판매 채널을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네요. 한쪽은 기존 군대를 최신 무기로 무장시키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예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결국 둘 다 디지털을 활용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건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거대해지는 GA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잡으려는 보험사들의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 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보험사 자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험업계 내부의 치열한 싸움도 결국은 더 큰 경제라는 운동장 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선 코스피 5천 돌파, 삼성전자 15만 원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지난주에 그런 기록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실적과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 결과를 그야말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시장이 뜨거울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잖아요. 이 열기가 과연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요. 그 점을 바로 다음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무려 2,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재원한다는 소식이죠. 2,250억. 네, 한쪽에서는 5,000P,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억 원의 긴급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K자형 회복이네요. 잘 나가는 대기업과 기술주 주주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힘든 소상공인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맞습니다. 이런 경제 양극화가 보험시장의 긴축 기조나 소비자의 부담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연결되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소득이 줄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보험 같은 고정 지출입니다.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존 고객의 해약은 늘어나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자동차 보험 같은 데서 허리띠를 더 졸라 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 모든 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정말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이런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성과를 다룬 자료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자큐 보정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원래 개발 목적이 아닌 위궤양 치료에서 엄청난 효과를 입증했어요. 임상 3상에서 4주 만에 무려 93.84%의 치유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93%요? 대단하네요. 네, 이 결과가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았죠. 이 사례를 보니까 오늘 나눴던 기업들의 전략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마케팅으로 현재의 고객을 끌어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신약 개발처럼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10년, 20년 뒤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성장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죠. 투트랙 전략. 기업들이 지금 돈과 노력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이런 양손잡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험 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보험사와 권리를 지키려는 소비자, 그리고 시장의 패권을 주려는 판매 채널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은 잘 나가는 쪽과 힘든 쪽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K자형 경제라는 불안정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네. 이 모든 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겠네요. 내가 어제 가입한 보험의 규칙이 오늘은 다를 수 있고 내가 보험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맞습니다. 핵심은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훨씬 더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저희와의 대화가 그 나침반의 바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보험 설계부터 심사,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것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알고리즘만이 당신의 보험금 청구를 데이터에 근거해 냉정하게 거절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내 상황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하고 인간적인 재고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